불교에서 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게 현재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밝히고자 하는 그런 관점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시조선 이후로 불교가 자기 역할이 제한받았고 한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해방 이후 불교가 더더욱 현대 사회에서 자기 역할이 증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본 명상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즉 명상이라고 했을 때 그 명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명상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명상할 때 명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마음의 고요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럴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명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명의 고요할 명의 의미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게 생각하다, 사유하다, 반성하다, 그래서 통찰하고 지혜를 얻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명상할 때 뒤쪽 상은 지혜 개발을 뜻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핵심을 직시하는 그 통찰 능력, 직관 능력을 뜻하여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에 고요해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고 경청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꼬여진 문제를 정확하게 그것을 핵심을 짚어내고 그것의 본질을 찾아내는 이 지혜의 능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 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능력은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에 기반한 능력들입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내다, 본래 싸띠, 스무르띠, 그런데 기억해내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전임 강의에서도 뇌과학 이야기하면서 해마가 기억 역할을 담당하고 거기서 그 기억을 끄집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불교 유식불교에서는 아레아식 종자의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무의식적 상태가 의식 상태로 이렇게 전환될 때는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그 전 단계는 아직 무의식적 단계니까, 그러니까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행이 돼서, 그러니까 호흡 명상을 한다 그랬을 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먼저 알아차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고, 알아차림 다음 단계는 그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는 데다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두 번째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마타라고도 하고 그 한문에서는 지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에 집중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불안이다 그러면 불안의 느낌에 충분하게 집중했을 때 불안의 원인과 불안의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지혜다. 근데 지혜의 개발은 그걸 관찰하고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위파사나 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승불교권에서는 이걸 위파사라는 용어도 쓰지만 지혜라는 용어를 더 잘 쓴다. 그래서 불교 명상의 핵심은 뭐냐? 첫 번째가 알아차리는 거고, 두 번째가 대상에 집중해서 충분하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의 의미와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과 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불교 명상의 특징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은 염지관 그래. 한문으로 번역을 했을 때 사띠를 스무르띠를 염으로 번역했고 사마타를 그리고 윗바사나를 관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염지관이라고 부르는 거고, 염지관이 불교 명사에 불교라고 하면, 불교 명상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포함해야 되고,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결여되어 있을 때는 불교 명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간화선의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간화선의 경우는 이렇게 몸과 마음,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대염처경에서 말하는 산염처경에서 말하는 신수신법은 마음 현상이야. 그리고 몸의 현상이고, 그런데 간화선은 몸이나 마음을 관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간화선에서는 우리의 본래 면모, 우리의 본성, 자성, 불성을 대상으로 해요. 이런 점에서 남방불교의 그 명상 대상하고 북방불교의 간화선에서 하는 그 대상은 동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따라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다른 건데, 문화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이후 고려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불성, 자성, 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심리학이 도입되고 남방불교가 도입되면서 이게 혼돈이 오고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만 그것은 몸과 마음의 부분은 관찰을 더 중시한다는 거고, 우리의 본성은 의심하여 질문을 던져서 big question, 큰 질문을 던져서 그것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고 견성, 체험의 대상이라는 거죠. 절박한 자기 분심을 갖고 의심을 해서 자기의 본질이 너가 누구인지의 그 본질을 깨닫는 그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간화선도 명상의 일부로 넣을 거냐, 아니면 명상은 간화선과 다를 거냐, 그러면 명상의 외연, 그 확대 폭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는데, 제 입장은 간화 메디테이션, 화두 메디테이션, 그래서 명상의 영역에 몸, 마음, 본성, 이 세 가지 카테고리하고 사회현상이라는 것을 총칭해서 이 네 가지 영역을 모두 명상의 대상이고 명상이 접근하는 통로로 개설해야 된다, 열어놔야 된다. 그렇지 명상은 이거고 명상이 아닌 거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고, 중생이 많고 또 우리 대중이 많으니까 다양한 명상의 대상들을 개방적으로 열어야 한다, 이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 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실 문제와 현실에서 부딪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니까요. 그래서 이 명상 붐을 2015년에 End of Mindfulness라는 이 책에서 이 mindfulness라는 이 용어가 책 제목에 쓰여진 걸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대 이후로 여기가 기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90년대인데,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가 심리학에 적용돼서 시작한 해가 1990년대입니다. 존 카바친이 동남아나 남방 우리 동양에 와서 공부하기 시작한 데가 7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50대가 넘어서부터 이 명상을 자기 환자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90년대잖아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가 돼가지고 지금 2015년에 14,000권 이상이 급격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어떤가? 국내에서는 요가 명상이 70년대 요가 협회가 생기면서 70년대에 명상이 인도 명상이 수입이 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요가가 먼저 상륙을 하면서 미국 명상의 토대를 닦았는데, 그래서 사찰 수련회라든가 단전호흡, 돈점 논쟁 이런 것들이 70년대, 90년대의 명상의 유익기입니다. 이 시대 구분은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70년대와 90년대를 명상의 유익기다. 그리고 90년대하고 2010년 명상이 대중화인데 왜 대중화가 갑자기 됐느냐? 저희가 보기에는 IMF 금융 위기로 말미암아서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용성에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됐고, IMF 당하면서부터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가 좀 개운해지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명상이 대중화하는데 일조를 했고, 그 무렵에 이 80년대 이후 70년대 이후 남방에서 윗바사나가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간화성하고 논쟁이 됐어요. 윗바사나는 몸, 마음, 느낌이 몸과 마음에 관련된 거고, 간화서는 본성, 본래 면목, 참다운 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저는 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윗바사나는 가나선을 공격하고 가나선은 윗바사나를 이렇게 적급한 거로 취급하면서 논쟁이 됐어요. 그리고 88년 이후 올림픽 후에 템플스테이가 외국 사람들 맞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되면서 명상이 대중화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오늘날 우리 2010년 이후는 어떻게 되냐? 이런 유익기와 대중화를 거쳐서 전문화와 토착화가 됐다. 명상은 이제 뿌리가 됐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됐고, 전문가라고 하면 명상을 모르고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현대 심리학도 그 모든 심리학과는 명상을 논하지 않고는 심리학을 논의할 수 없고, 의학계도 명상을 말하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기업에서 자기 직원들의 마음의 평화를 관심 갖지 않는 직업은 도태할 거라는 거죠. 따라서 미래에서 명상은 더더욱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건데, 그래서 이때를 토착화라고 그러고 전문화식이다. 왜 전문화식이냐 하면 자격 기본, 그전에는 막 여기저기 자격증 발급을 마음대로 했는데 김영란법처럼 자격기본법이 2013년에 제정되면서 자격증도 국가에서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게 됐고, 자격증 시대가 되면서 명상도 전문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명상과 관련 명상심리나 명상치유, 명상상담 관련 학과가 속속들이 개설이 되고 있다. 즉 그것의 핵심은 이제 명상이 담당하리라. 그래서 어떻다고요? 명상의 미래는 밝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명상 강의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정신 역동과 정신 분석은 프로이트죠. 근데 미국 내에서 프로이트로 상담을 하고 전문가들이 35.4%가 이 이론 기반을 한대요. 근데 인지행동치료가 68.8이고, 근데 명상치료, 아까 마인드풀니스 테라피가 2007년에 41%, 즉 프로이트를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지행동치료가 68%잖아요. 그러면 명상과 인지행동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 1950년대를 행동치료다 그렇고 2세대가 70년대 인지행동치료죠. 그리고 제3세대가 명상상담 혹은 명상치료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액트라, DBT나 MBS나 MBCT는 전부 이 3세대에 해당되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는 행동치료와 인지행동치료 기술들이 녹아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대 심리학이나 현대 과학과 명상은 매우 궁합이 잘 맞아서
대부분에 맞는 그 역할을 하는데, 다만 1세대하고 2세대하고 이 3세대 명상이 어떻게 다르냐면, 통제 전략에서 이 수용이 강조된 부분이 명상이 대두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병원 세팅에서는 수술을 하고 암은 째내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선만이 남고 악은 제거해버리는 게 통제 전략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야, 너 이걸 고쳐, 이렇게 지시적이고 명령하면서 특정한 행동은 나쁜 거라고 없애려고 해요. 이걸 통제 전략인데, 부모들이 이거 해보니까 어릴 때는 그게 통하는데, 중학교, 요새는 앞당겨져 갖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게 통하지를 않아. 엄마의 간섭과 엄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부단히 발버둥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자발성과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그 자기 에너지를 써요. 그런데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어릴 때는 됐는데, 따라서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교육을 해봤더니 이런 통제 전략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불안함을 수용을 했더니 효과적이더라는 거죠. 불안이 감소가 되고 현실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직관이 생기고, 그래서 명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우리는 제3세대다,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명상이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게 됐나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그 외국의 움직임들이 국내로 역수입하게 됐죠. 명상은 우리가 먼저잖아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명상을 해온 국민들인데, 이게 외국으로, 예를 들면 MBSR을 개발했던 존 카바친만 하더라도 20대 때 명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대 다닐 때 대학생 신분일 때 명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의사가 되고 병원장이 되니까, 책임자가 되니까 자기 병원에다가 그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은 이시 조선 이후로 자기 불교계가 자기 역할을 못했죠. 사회적 응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명상의 영향을 받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명상, 불교계에서 명상이 뭐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불교의 명상이라는 거죠. 이시 조선 때 못했던 것이, 그 경험이 없던 것들이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불교 명상의 의미라는 거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윽하고 고요함이다. 그래서 사마타이고 이렇게 집중을 함으로써 고요함에 이르는 거고, 생각을 바라보고 관찰함으로써 지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나 대승 불교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동일한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헷갈리고 혼돈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명상과 참선에 대한 혼돈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명상은 몸, 마음의 관점하고, 이 참선은, 화두창구는 이 불성, 본성, 법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세계 보건 기구에서 인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세계 보건 기구요. 네. WHO에서 인간의 건강을 규정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몸 건강이죠. 두 번째가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사회 건강. 물고기가 사는 그 물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건강해야 그 속을 사는 개인들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건강 말고 한 가지 더 건강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 건강.
스피리추얼리티죠. 그래서 이 영적 건강이에요. 이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영성이란 용어가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뭐 성령 거꾸로 해갖고 성령, 영성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용어도 불교계에서 먼저 썼어요. 여기 봐보실래요? 대보적경 2, 3세기뿐만 아니라 종경론, 시긴하움론 이런 데서 이 영성 개념을 불성과 동일한 개념을 썼어요. 근데 이 개념을 불교계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스피리추얼리티를 번역을 해서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카톨릭 사전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14세기 때 그 사람은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는 개념을 신학적 개념으로 채택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개념은 우리 국내에서는 영성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계에서도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영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다만 기독교 영성하고 불교 영성은 다르다는 뜻에서 크리스찬 스피리추얼리티, 부디스트 스피리추얼리티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서 이 참선 공부한다, 화두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법성, 불성, 영성과 관련된 이 영역이고, 이 영역에 대한 건강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책에 쓰여진 게 아니고 우리 동시대인들, 명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명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명상이란 알아차림이다. 집중력과 알아차림이다. 느낌과 통증을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래요. 그리고 심장에 부정맥이 있었는데 알아차림 수행하니까 도움이 됐대요. 그 다음에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삶을 명료하게 직시할 수 도움을 줬고, 자기는 늘 해피했는데 바로 볼 수 있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아까 뇌가 공부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 있어요. 이 신경들은 자율신경이니까 내가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교감신경계는 우리를 흥분시켜요.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피곤해요.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면 에너지가 계속 방출이 되기 때문에 만성적 피곤함에 시달리죠. 그러면 만성적 피곤함을 가라앉고 조절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현대사회는 너무 거리마다 레온 사인이 있어서 잠을 못 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을 자게 해야 돼. 그러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아니, 명상 가운데서도 호흡이에요. 호흡 명상. 네, 호흡. 그래서 이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훈련은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나가는 그 알아차림에 학습을 해서 그 학습을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자기의 현실 문제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걸 우리 교육학에서는 전이학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흡 수련을 통해 익혀진 학습을 뇌에서 그걸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 현실 문제에 이렇게 적용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 수련이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네 분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명상이란 뭐냐? 고요와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게 16명이요. 가장 맞는. 명상이란 고요와 안정감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안정감, 편안함, 긍정심, 감사함, 감정 조절, 마음의 안정에 절대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이 고요함이다. 그래서 명상이란 뭐냐? 마음의 고요함이 명상이다. 이게 아주 대대적인 그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들뜨거나 불안한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것.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리고 여유로움,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번잡한 마음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빠른 이동, 시원하고 편안해진 것, 차분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명상의 효과다는 거죠.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동시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명상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집중이다. 명상이란 짧은 기간에 집중하는 거다. 집중한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마타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분노를 조절하게 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온전하게 집중한다. 이게 주의 집중력이고, 그 다음에 이완과 감정 조절의 뜻밖에도 8명이 나왔어요. 아마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명상 수련과 전문적인 명상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이 되게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한 게 이완과 감정 조절이 8분이 나왔어요. 심리적 스트레스나 통증 조절,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통증을 해소시켜 주는 거, 화를 덜 내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창의적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불안 증세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 앙케이트 조사는 설문지인데 단답 형식도 있지만 주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또 명상이란 뭐냐? 통찰이다.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보는 관찰력이다. 그리고 직관이다. 그리고 들숨날숨을 관찰하게 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리고 폭류로 다가오는 감정과 상황을 거리 두기가 가능해졌다. 이게 거리를 두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윗바사나가 아니냐 이거죠. 위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두다는 뜻이고 빠사가 보다는 뜻이니까 거리를 두고 볼 때 통찰이 일어난다. 이런 뜻에서 명상을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맑은 마음, 맑은 마음, 명상을 하고 났더니 개운하고 맑더라. 정신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다. 이 맑은 상태가 바로 명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쭉 조사한 것을 정리해 보니까 알아차림이 4명, 고요함이 16명, 주의집중 4명, 이완조정 8명. 그래서 지금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이 파란색은 사마타, 즉 집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4명이고 통찰 4명, 맑은 마음 3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명상은 그러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명상이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정의되고 분류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를 들면 명상 치료다라고 했을 때 명상을 치료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명상 상담이라고 했을 때 명상을 상담하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면 명상 상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앞에 있는 명상은 무슨 뜻이냐? 이럴 때는 뭐냐 하면은 방법이고 도구다는 거죠. 명상을 활용한 심리치료, 명상에 근거한 상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 치료라고 했을 때도 미술을 치료한다는 뜻이 아니고 미술을 도구로 해서 치료한다, 상담한다 이런 뜻이듯이 명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은 도구고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쓸 수가 있다. 스트레스나 현실 문제 해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알아차림을 강화시켜주고 통찰하는 힘을 키워줌으로 인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뜻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과 도구에 의해서 명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요함과 맑은 마음을 획득하는 건데, 그러면 명상의 그 결과, 명상과 상담을 통한 그 결과로서 도달한 것을 우리는 그때도 명상이라고 쓸 수 있다. 이럴 때는 명상 그 도구나 방법의 결과와 상태라는 의미, 이게 어떤 특정한 상태에 도달하는 상태로 이 의미를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런 뜻에서 이 명상 상담이란 용어가 마인드풀니스 테라피, 명상 치료, 메디테이션 카운슬링, 그래서 명상 상담인데,
명상이 대부분 개인적으로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몸 건강, 마음 건강, 사회 건강인데 명상이 사회적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 명상 플러스 상담을 하나 더 넣은 이유가, 상담은 누군가하고 소통하는 거고 타인군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능력이고 타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 능력입니다. 이 사회적 능력이 없으면 사회 속에서 성취할 수가 없어요. 명상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 능력이 결핍이 되면은 명상을 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돼버리거나 고립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명상이 너무 개인주의에 너무 천착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핸디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그 개인주의적인 흐름으로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그런 의미로 우리는 명상에 이 상담을 붙였어요. 그래서 명상은 개인적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상담은 타인과 관계라든가 조직 속에서의 명상을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통로 구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명상도 중요한 것이지만 명상의 사회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게 현대 사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가야 할 과제들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이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알아차리고 고요하고 통찰을 하고 이런 개념들이 불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초기 경전에서는 불성을 부인을 해요. 이야기를 잘 안 쳐. 근데 대승 경전에서는 불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부처인가? 여하시불. 부처님 계시지 않았을 때는 이 질문을 안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는 불자들은 질문을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가 아버지지? 이렇게 질문을 안 쳐. 근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는, 그리고 누군가가 집에 찾아와서 니네 아빠 어떤 분이셨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죠. 니네 아빠란 뭐냐? 어떤 분이셨나? 대승불교도들은 법을 설한 그 사마팔천 그 경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셨던 인물, 그분의 그 내적 그 본성,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그 심성, 그 뿌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이 불성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성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그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진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뭐냐? 윗바사나가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그게 바로 불성인 거예요. 나가 슬프고 불안하는 걸 알아차리는 그 힘은 슬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 그 능력이 바로 불성이라는 거고, 내가 위기를 만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지?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성을 자각하고 이 불성을 체득한다면 84,000의 경전을 다 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불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불성은 산에 살아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거고,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도 여전히 불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이거. 이런 점에서 대승 불교는 대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성에 근거했을 때 초기 경전의 5근도 믿음, 노력, 알아차리고 사마타에서 삼마디에 들어가고 윗바사나에서 판냐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 이렇게 초기 경전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상에 기반해서 이걸 실천하죠. 초기 불교에서는. 근데 대승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써요. 근데 믿음 대신에 여기는 의욕이죠.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승에는 뛰어난 이해죠. 그렇게 해서 사띠하고 사마타에서 선정, 윗바사나에서 지혜인데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고 선정과 지혜는 이 불성에 근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욕승의 알아차림, 선정, 지혜가 다 불성이라는 거죠. 불성으로부터 흘러나온 가지들이라는 거고 이 능력을 개발하는 게 불성에 도달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명상의 프로세스는 1단계는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 가운데 이것만은 이야기하고 갈게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오역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뭔가 사념체에서 몸에 대해서 마음 챙김하고 느낌에 대해서 마음 챙김하고 마음에 대해서 마음 챙김하고 법에 대해서 마음 챙김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건 초기 불교의 신수신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이 분류한 이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고 모든 걸 마음으로 이론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유식 불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학계에서도 서구 심리학계에서도 마인드풀니스는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윗바사나에 리빌딩 한다고 그랬어요. 심리학자들이 윗바사나는 용어를 갖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불교적이야. 이게 심리학자들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윗바사나는 용어를 안 쓴 거죠.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면 마음 챙김이 윗바사나 알아차림하여 거리를 두고 지켜본다는 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도 이건 제가 보는 심각성인데 마음 챙김이 유행하면서 윗바사나는 사라져버렸어요. 윗바사나는 용어가 죽어버렸어요. 가나성과 윗바사나 논쟁하던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윗바사나가 대중화돼 있어요. 이 용어가 주류였어요. 근데 지금 마음 챙김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윗바사나의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가 정상적인 용어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마인드풀니스에 그 직역이요. 마인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런 부분에서 오역이다. 그리고 쌈 빠잔나를 그들은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데 빠자나에서 빤냐거든. 함께 빤냐는 지혜라는 뜻이고 철저한 암이에요. 쌍 나중에 그래서 이걸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동물도 알아차림이에요. 지렁이도 꿈틀거리듯이 알아차림이 있어요. 알아차림은 비언어적인 겁니다. 근데 빤냐는요, 그 지혜예요. 통찰.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통찰의 능력인데 이것도 번역이 오류예요. 그래서 이런 번역들은 수정돼야 된다 이 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머물기로 저는 번역하는데 대부분 그칠지하고 머물지예요. 특정한 대상에 머무는 게 사마타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어를 선택할 때 머물다,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에 머무는 게 이게 사마타예요. 그런데 이걸 한문으로 지로 번역했어요. 안 돼요. 그럼 불안이 그쳐진 상태도 사마타죠. 그런데 수행자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려면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머물어야죠. 숨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데다 머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물기로 번역하자 이거예요. 사마타를 머물기로 번역해야지 그칠 지로 번역하는 건 이건 중국식 번역인데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다.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따라서 머물러야 된다. 충분하게 슬플 때 충분하게 슬퍼라. 그게 명상이다. 그 다음에 지켜보기인데 이것은 이제 거리를 두다, 떨어져서 바라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윗바사나를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통찰 명상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통찰 명상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윗바사나는 용어도 많이 약화되고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박수 좀 치세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